2021년 7월의 밤이 짙은 검은 비단처럼 수증기에 흠뻑 젖어 강평마을에 내려앉았다. 공간은 갓 나온 진흙 냄새, 이끼 냄새, 그리고 마을을 수천 년간 감싸안은 경천의 비릿한 냄새로 가득했다. 별 하나 없는 하늘 아래 강물은 그저 막막한 공허일 뿐이었고, 유일한 빛이라곤 늦게까지 조업하는 낚싯배 몇 척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이곳의 정적은 그 자체로 권위를 지녔다. 숨을 쉬고 속삭일 줄 아는 정적, 감히 도전하는 미약한 소리들을 집어삼키는 정적이었다. 마을 끝자락에 움츠리듯 자리한 낡은 단층집 안에서 박진우는 말없이 도구를 챙기고 있었다. 그는 활달한 남자가 아니었고 그의 인생 또한 집 앞을 흐르는 강물처럼 평탄했다. 35의 나이, 비바람에 검게 그을린 피부, 작사를 쥐고 그물을 당기느라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두 손. 등유램프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빛과 그림자가 나이보다 깊게 팬 주름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그는 머리에 쓰는 헤드랜턴을 집어들었다. 낡아서 늘어난 고무밴드가 달린 랜턴의 밝기를 확인하자 푸른빛이 도는 하얀 불빛이 집안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다. 그는 허리에 찬 대나무 바구니를 고쳐맸고 마른 대나무 살이 서로 버석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구석에 세워둔 세 갈래 작사를 집어들었다. 늙은 대나무 몸통에 날카롭게 간 세 개의 강철날을 붙여 직접 만든 작살은 불빛 아래 번쩍였다. 그것은 그의 생계수단이자 고요한 밤의 사냥에서 그의 팔을 연장해주는 도구였다. 그의 아내 최수진은 낡은 거울 앞에 앉아 윤기나는 긴 머리를 빗고 있었다. 희미한 등유램프 불빛 아래에서도 수진은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이곳에 속하지 않은 듯한 아름다움, 하얀 피부, 크고 깊은 눈에는 이름 붙이기 힘든 우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물의 짭짤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마을의 다른 여인들과는 달랐다. 수진의 아름다움은 척박한 땅에 우연히 피어난 낯선 꽃 같았다. 또 나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의례적인 질문처럼 울렸다. 응, 이맘때 개구리가 많아. 진우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고 아내를 보지 않은 채 작살 끝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밤늦게 강물 조심하고. 알았어. 그들의 대화는 늘 그랬다. 서로의 삶 옆을 달리는 평행선처럼 짧고 멀었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은 바깥의 강폭보다도 넓었다. 진우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랐다. 그저 집이 날로 추워지고 한 이불을 덮는 아내가 날로 멀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그저 개구리를 잡고 뱀장어를 잡는 밤일에 몰두했다. 마치 자신의 집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듯이 그는 얇은 비옷을 걸치고 고무장화를 신은 뒤 문을 열었다. 축축한 밤안개가 차가운 기온을 품고 즉시 밀려들었다. 걸음을 옮기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돌아보았다. 등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아주 먼 곳을 향하는 듯 했다. 진우는 문을 살짝 닫고 어둠 속으로 등을 돌렸다. 귀뚜라미가 처량하게 울고 덤불 속에서 벌레들이 애처롭게 소리를 냈다. 그가 랜턴을 켜자 하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일직선으로 뻗어나갔고 그의 쪽배가 조용히 기다리는 작은 나루토로 길을 안내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모습이 물가의 야자수 그림자 속으로 막 사라졌을 때 집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무대 조명 없는 또 다른 연극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동쪽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에야 박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이른 아침의 안개가 강물 위에 얇은 막을 드리워 풍경이 현실인 듯 아닌 듯 몽롱했다. 허리에 찬 대나무 바구니는 하룻밤 내내 수초와 도랑을 헤맨 결과물로 묵직했다. 살찐 참개구리들이 차가운 작살 끝에 야생의 삶을 마감하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진우의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밤의 한기가 살갗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그저 집에 돌아가 익숙한 대나무 침대에 몸을 누이고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 짧은 잠에 빠져들고 싶을 뿐이었다. 쪽배가 조용히 나루터에 닿았고 그는 서둘러 밧줄을 야자수 뿌리에 묶고 개구리 바구니를 들고 무트로 올라섰다.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흙길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른 닭울음 소리가 강평마을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집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집의 나무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주 이상한 모양새로. 바람을 맞으려고 활짝 열어둔 것도 아니었고 빗장이 헐거워 생긴 좁은 틈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나가거나 들어오면서 미처 제대로 닫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다.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지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없었고 밤중에 집문을 허술하게 열어둘 만큼 부주의한 사람도 아니었다. 평생을 강물의 위험과 함께 살아온 남자의 직감이 불길한 일이 생겼음을 알렸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고 고무장화가 축축한 흙바닥에 가볍게 파묻혔다. 가까워질수록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침묵은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아무 소리도 불빛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수진아! 그가 나지막에 불렀지만 목소리는 피로와 걱정으로 갈라졌다. 대답이 없자 그는 개구리 바구니를 툇마루에 내려놓았다. 개구리의 비린내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손이 떨리며 문을 밀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잔인하게 정적을 깨트리며 섬뜩하게 울렸다.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답답하고 무거웠다. 그가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천장에 누런 전등이 켜지며 어둠을 몰아내고 진우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든 광경을 드러냈다. 항상 정돈되어 있던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의자 하나가 길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다. 자질구레한 물건 몇 개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부부의 침실 문이었다. 그 문 또한 활짝 열려 있었다. 오싹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침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미 금이가 있던 그의 세계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실의 불빛이 침실로 새어들어와 박진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비추고 있었다. 최수진이 그들의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마치 상복을 입은 꽃처럼 흩어져 있었다. 얇은 실크 잠옷은 흐트러지고 구겨져 있었다. 늘 멀고 슬픈 우수에 잠겨있던 그녀의 두 눈, 이제는 텅 빈 채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의 극한의 공포를 여전히 담고 있는 듯이. 그녀의 목 주위에는 폭력의 끔찍한 흔적인 깊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방은 아수라장이었다. 나무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마구잡이로 꺼내져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다. 수진이 값싼 장신구를 보관하던 작은 나무 상자는 강제로 열린 채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부터 어지럽혀진 물건들까지 모든 것이 두 글자를 외치고 있었다. 강도살인. 수진아! 진우는 아내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에 손을 댔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피부, 더 이상 숨결도 생명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흔들며 절망적으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침묵과 영원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눈의 공허한 시선뿐이었다.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 퍼졌다. 그의 뇌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보았던 아내가 이제는 영혼 없는 시신이 되어 있었다. 그는 울 수도 없었다. 너무나 크고 갑작스러울 고통은 극도의 공허함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는 고개를 들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광기 어린 절규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다.
그 절규는 모든 고통과 공포, 절망을 담아 강평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비극을 알렸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처절한 비명에 잠에서 깼다. 그들은 호기심에 달려왔고 아내 광경을 보고는 경악에 찬 비명이 이어졌다. 평온한 삶의 리듬에만 익숙했던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끔찍한 범죄로 충격에 휩싸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점점 가까워지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집에 들이운 비통함과 호기심 어린 분위기를 갈랐다. 강평마을의 비극은 공식적으로 사건 파일에 기록되었다. 새날의 첫 햇살이 안개를 뚫고 강평마을을 비출 때 그것은 평소의 따스함 대신 비통하고 암울한 분위기만을 더욱 부각시켰다. 박진우의 집은 경찰의 노란 통제선으로 봉쇄들었다.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 멀리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모든 얼굴에는 경악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역력했다. 지역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초기 수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현장 사진을 찍고 최초 목격자인 이웃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진우는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텅 빈 눈, 떨리는 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아내의 이름만 되뇌었다. 호기심 많은 군중 속에서 소문이 싹트기 시작했고 물 위에 퍼지는 기름때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속삭임과 의미심장한 눈짓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들은 하나의 이야기, 잔인하고도 무서울 정도로 생생한 가설을 형성했다. 불쌍한 진우 녀석, 머리에 뿔이 솟아도 모르지.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한마디 던졌다. 말해 뭐해. 수진이처럼 예쁜 애가 이런 구석에 처박혀 사는 걸 어떻게 견디겠어. 진우는 밤낮으로 강에만 코박고 있으니 뭘 알겠냐고. 그리고 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다. 강대호. 이웃집 강대호 놈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아내 죽은 지 몇 년 됐는데 수진이 집 주위를 계속 어슬렁거렸잖아. 내가 몇 번이나 걔가 수진이한테 돈 주는 걸 봤다고. 이웃집 남자 강대호는 38살의 과부로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뱃사공이었다. 그는 거친 외모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팔에는 꽤나 사나워 보이는 용문신이 있었다. 그는 박진우의 집 바로 옆집에서 혼자 살았다. 그의 고독함과 비밀스러운 외모는 소문에 신빙성을 더했다. 강가 사람들 특유의 토속적인 표현, 비유적인 한마디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남편은 개구리 잡으러 가고 아내는 집에서 이웃이 개를 잡게 둔다. 그 말은 처음에는 악의적인 농담이었지만 살인사건이라는 배경 속에서 갑자기 비난의 의미를 가득 담은 무거운 말이 되었다. 개를 잡는다는 더 이상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수진과 강대호 사이의 부적절하고 은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저속한 암호였다. 소문은 보이지 않는 괴물처럼 군중의 생각을 지배했고 우발적일 수 있는 강도 살인 사건을 애정 문제, 질투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으로 바꿔버렸다. 강대호는 이웃에서 순식간에 연인이자 강평마을 전체의 눈에 제일 용의자가 되었다. 아무도 비논리적인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무도 왜 애정 문제로 인한 사건이 강도 사건으로 위장되어야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 사랑과 미움, 애정이 가득한 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시선 속에서 이 비극은 간단하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었다. 오직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그 뜬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진실은 군중의 수군거림이 아닌 증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파일은 신속하게 상급기관으로 이첩되었다. 불과 몇 시간 후 은색 특수 차량 한 대가 강평마을의 흙길로 들어섰다. 전문 수사기관의 침묵과 권위를 싣고 강력반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인수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가량의 남자로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각진 얼굴에서는 차분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풍겼다. 그는 강력반 팀장인 한태준 경정으로 최근 이 지역으로 발령받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냉철한 논리적 사고와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을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유명했다. 그의 바로 뒤에는 사복 차림의 젊은 여성 경찰관이 따랐다. 깔끔하게 목가 올린 머리, 총명하고 민첩한 눈빛. 그녀는 과학수사팀 전문가이자 한태준 경정의 유능한 오른팔인 윤서연 경위였다. 지역 경찰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들은 후 한태준 경정은 서둘러 진술을 받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들어섰다. 윤소연 경위가 전문 카메라와 감식 도구 키트를 들고 뒤따랐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죽음의 냄새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한태준 경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바로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파헤쳐진 옷장에서부터 흩어진 물건들까지 방 전체를 훑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살피는 맹수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다. 윤경위, 뭔가 이상한 점 없나? 한태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으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세부 사항을 촬영하던 윤서연 경위가 멈칫했다. 팀장님, 현장은 강도 사건의 흔적을 보입니다. 옷장이 뒤져졌고 물건들이 어지럽혀져 있으며 피해자는 저항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한태준이 말을 끊었다. 강도 사건의 모든 흔적을 다 갖추고 있어.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너무 완벽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는 바닥에 던져진 옷더미를 가리켰다. 봐, 옷이 꺼내졌지만 방구석에 꽤나 가지런히 쌓여 있어. 재물을 급하게 찾는 강도라면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 사방에 마구 던졌을 거야. 그는 계속해서 강제로 열린 장신구 상자로 다가갔다. 열린 자국이 아주 단호해. 단 한 번에. 범인은 정확히 어디를 열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멈춰서서 윤경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현장은 너무 깨끗해. 의도적으로 어지럽힌 것 외에 실제 몸싸움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물건도 흩뿌려진 피도 없어. 윤서연 경위는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른 시각으로 현장을 보기 시작했다. 마치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한태준 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이 현장은 일반적인 강도 사건치고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극적이야. 마치 범인이 우리 얼굴에 대고 이건 강도 사건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 그리고 누군가 무언가를 소리쳐 외칠 때 그건 보통 다른 진실을 숨기고 싶기 때문이지. 그는 문가에 서 있던 지역 경찰에게 돌아섰다. 마을 사람들이 피해자와 이웃 남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수군거린다고 들었는데, 네, 팀장님, 피해자가 바로 옆집에 사는 뱃사공 강대호와 내연 관계였다고들 합니다. 좋아, 한태준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 차갑고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 강도 사건으로 위장된 애정 문제라. 이 위장은 꽤나 견고해 보이는군. 하지만 난 미리 쓰인 각본 따위는 믿지 않아. 윤겨위, 자네 일을 시작하게. 이 집을 샅샅이 뒤져. 이 집에 속하지 않은 머리카락 한 올, 먼지 한 톨까지 알고 싶어. 진실은 소문에 있는 게 아니야. 범인이 무심코 남긴 것에 있어 진정한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태준 경정에게 범인의 연극은 아무리 정교하게 연출되었더라도 이미 서투른 각본의 첫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과학수사팀이 현장의 1제곱센티미터까지 꼼꼼하게 조사하는 동안 한태준 경정은 파출소에서 첫 신문을 시작했다. 작고 소박한 당이 임시로 사용되었다. 가장 먼저 불려 들어온 사람은 박진우였다. 그는 다소 진정된 듯 했지만 고통은 여전히 그의 고된 얼굴에 선명했다. 그는 나무 의자에 앉아 크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진우 씨, 한태준 경정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필요한 거리를 유지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진정하시고 최근 아내 최수진 씨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희는 평범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적었고 저도 수다스러운 편이 아니었고요. 여기 사는 게 다 그렇죠, 경찰관님. 최수진 씨가 누구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돈을 빌리거나 원한을 산 사람이 있었나요?
진우는 지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집에만 있었고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도 없었고 원한이라니요. 우리 부부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을 짓 안 하고 살았습니다. 어젯밤 9시경부터 새벽 5시 가까이까지 혼자 개구리를 잡으러 가셨다고요? 네, 늘 그렇게 다닙니다. 그 시간 동안 박진우 씨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있나요? 진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밤늦게 강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저하고 쪽배뿐이었죠. 한태준 강정은 수첩에 메모했다. 박진우의 알리바이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가 사건을 처음 발견했고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론적으로 그는 여전히 용의선상에 있었다. 다음으로 소환된 사람은 강대호였다. 그는 거만하고 무심한 태도로 방에 들어섰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경찰 경정을 똑바로 쳐다보는 눈빛은 도전적이었다. 강대호 씨, 한태준이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피해자의 이웃인데 어젯밤에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강대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배 타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서 죽은 듯이 잤소. 하늘이 무너져도 몰랐을 거요. 우리가 알기로는 강대호 씨와 피해자 최수진 씨는 꽤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던데요. 한태준이 강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강대호가 피식 웃었다. 친밀? 이웃이니까 말 몇 마디 나눈 거지. 친밀은 무슨. 이 동네 아줌마들이 말이 많아서 지어낸 거요. 난 호랍이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으나 마나 하니 사람들이 보고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강대호가 버럭 소리쳤다. 하지만 한태준 경정은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내가 미쳤다고 남편 있는 여자한테 엮이겠소. 뜬 소문 듣고 죄 없는 사람 의심하지 마시오. 배 타고 늦게 들어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였습니까? 그리고 동행이 있었나요? 강대호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 혼자였고 언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오. 아마 11일시나 12시쯤 됐을 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쯤이요. 시계 보는 습관이 없어서. 신문이 끝났다. 강대호의 진술은 모순과 허점으로 가득했다. 그는 강한 척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 진우와 대호 모두 사건 발생 밤에 알리바이가 극도로 취약했다. 외부인의 눈에는 사건이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태준 경정은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거짓일 수 있는 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부검실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정직한 증언, 바로 피해자의 몸이 들려줄 증언을. 늦은 오후, 해가 야자수 너머로 누렇게 기울 무렵 1차 부검 보고서가 한태준 경정의 손에 들어왔다. 그는 건조한 의학 용어들을 훑어보았고 사망 원인 결론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다. 피해자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단면이 부드러운 끈 형태의 물체, 아마도 밧줄이나 천조각에 의해 목이 졸린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 몸에 저항으로 인한 약간의 멍이 있으나 다른 외상은 없음. 이 정보는 그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한태준의 미간을 찌푸리게 한 세부 사항은 보고서 말미에 작은 항목, 발견된 이물질 항목에 있었다.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밑에서 이물질 조각과 섬유 발견, 구체적으로 짙은 색의 미세한 구조를 가진 수종 미상의 소량의 나무 조각과 어떤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연갈색의 극미세 식물성 섬유 몇 가닥. 한태준 경정은 이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몸부림의 흔적, 최수진이 절망적으로 생명을 지키려다 범인 혹은 범인의 소지품에서 긁어낸 것이었다. 낯선 나무 조각, 낯선 식물성 섬유. 그것들은 평범한 농촌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과는 달랐다. 진우와 수진의 집 가구는 주로 대나무나 값싼 잡목으로 만들어졌고 그들의 옷도 평범한 면직물이었다. 이 작은 증거물들은 마을의 좀도둑이라는 가설과도 강대호 같은 애정 문제로 인한 살인자와도 맞지 않았다. 대호 같은 뱃사공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남겨진 흔적은 기름 냄새나 모래알일 수 있어도
값비싼 나무 조각이나 가공된 식물성 섬유는 아닐 것이다. 윤경위, 한태준이 무전기로 불렀다. 피해자 손톱 밑에서 수집한 샘플을 즉시 정밀 감식에 보내게. 정확히 무슨 나무고 무슨 섬유인지 알고 싶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게. 알겠습니다, 팀장님. 한태준은 보고서를 접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범인은 우발적인 범죄자가 아니었다. 좀도둑이나 질투에 눈이 먼 자도 아니었다. 그는 신중한 사람, 더 정교한 것들, 이 강평마을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들과 관련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현장 감식팀으로부터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윤서현 경위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한태준의 의심을 더욱 굳히는 것이었다. 윤서현 경위가 임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의 흥분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놓았고 화면에는 피해자 침실에 나무 챙틀을 근접 촬영한 사진이 떠 있었다. 팀장님, 이걸 보십시오. 그녀가 사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창틀 아래쪽에서 아주 이상한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한태준은 태블릿 PC를 들어 사진을 확대했다. 그것은 길이 몇 센티미터 정도의 가늘고 긴 긁힌 자국이었고 아주 최근에 생긴 듯 낡은 녹색 페인트 안쪽에 하얀 나뭇결이 드러나 있었다. 뭐가 특별한가? 한태준이 물었다. 강제로 열려고 한 흔적이 아닙니다. 침입을 위한 흔적은 보통 모양이 다릅니다. 더 깊고 범인이 문을 억지로 제끼려 할 때 생기는 여러 개의 평행한 자국이 있죠. 이 자국은 다릅니다. 곧고 깔끔하며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윤서연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옆에 작아 놓인 사진으로 바꿨다. 확대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 긁힌 자국은 칼이나 드라이버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생긴 게 아닙니다. 금속이나 다른 단단한 재질로 된 직각 모서리를 가진 무거운 물체에 가장자리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추측을 내놓았다. 마치 무거운 상자나 괴짝 같은 것을 창문으로 옮기다가 실수로 그 모서리가 나무틀에 긁힌 느낌입니다. 창문으로 운반했다고? 한태준이 되뇌었다. 눈빛이 골똘해졌다. 왜 정문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이 창문은 집 뒤편을 향하고 있고 바로 나루토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앞에서 들키지 않고 무언가를 집 밖으로 몰래 빼내려 했다면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경로였을 겁니다. 한태준 경정이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너무나 완벽하게 연출된 가짜 현장,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나온 정교한 이물질, 그리고 이제는 무거운 상자 형태의 물건이 강을 향한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옮겨졌음을 시사하는 긁힌 자국. 이것은 더 이상 좀도둑의 소행이 아니었다. 범인은 위장을 위해 값싼 장신구 몇 개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무언가, 저 긁힌 자국을 남길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최수진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일지도 모른다. 강대호. 한태준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는 뱃사공이다. 그는 강을 통해 무엇이든 비밀리에 운반할 능력이 있다. 혼자 늦게 집에 돌아왔다는 그의 진술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한태준이 윤경위에게 말했다. 애정 문제에 대한 소문은 범인과 관련자들이 우리 눈을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짙은 안개일 수 있어.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전화를 들어 강대호를 다시 소환했다. 이번에는 연애사에 대해 묻지 않을 거야. 한밤중에 화물에 대해 물을 거다. 외부의 여론 압박과 내부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가 동시에 미스터리한 이웃 남자를 옥죄기 시작했다. 강대호가 두 번째로 소환되었다는 소식은 강평마을의 썰물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추측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다. 그들은 경찰이 단서를 찾았고 흉악범이 곧 정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다. 군중은 다시 면사무소 앞에 모여들어 소식을 기다렸다. 끌려가는 강대호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경멸과 증오였다. 신문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탐색적인 질문은 없었다. 대신 눈에 보이는 압박이 강대호를 짓눌렀다.
그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서로를 비비는 두 손이 극도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대호 씨, 한태준 경정이 시작했다. 그는 창틀에 긁힌 자국을 찍은 사진을 강대호 바로 앞 책상 위에 놓았다. 이 긁힌 자국, 낯익지 않습니까? 강대호가 사진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소. 이것은 사건이 일어난 밤 최수진 씨의 침실 창문을 통해 옮겨진 금속 재질의 무거운 상자 형태 물체에 의해 생긴 겁니다. 당신은 뱃사공인데 그런 화물을 자주 운반합니까? 나는 손님이나 태우고 가끔 농산물이나 좀 나르지. 다 잡동사니요. 강대호가 으르렁거렸다. 그래요. 한태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상대를 꿰뚫었다. 그럼 한밤중에 피해자 집 뒤편 나루터 근처에서 당신 배가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떠보기, 한태준이 용의자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신문 기술이었다. 실제 목격자는 없었지만 효과는 있었다. 강대호가 움찔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누가 봤다고? 거짓말이요.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어떻게 봐? 그의 반응이 스스로를 고발했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우리에겐 목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태준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가며 이물질 샘플 사진을 내밀었다. 최수진 씨 손톱 밑에서 나무 조각과 식물성 섬유가 묻어나왔습니다. 곧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만약 그것들이 당신 배에 있는 어떤 것과 일치한다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강대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다. 연애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있었지만 물질적 증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온몸이 떨렸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나운 외모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내가 그녀를 죽이지 않았소. 맹세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소. 그럼 어젯밤 그것에서 뭘 했습니까? 나는 그냥 물건을 받으러 갔소. 그녀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가라고 불렀소. 획기적인 자백이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었다. 여론의 압박, 모순된 진술, 현장에서의 의심스러운 행적, 이 모든 것이 강대호를 단순한 용의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제1의 피의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한태준 경정은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강대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다. 적어도 진실의 일부를. 그는 연결고리일 수는 있지만 주범은 아닐 것이다. 그는 너무 겁에 질려 있었고 너무 서툴렀다. 진짜 살인자는 훨씬 더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어야 했다. 강대호의 자백은 새로운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낳았다. 물건을 받으러 갔다. 나무 상자. 이 단어들은 사건이 단순한 강도나 애정 문제가 아니라는 한태준 경정의 가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어떤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그 상자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한태준이 물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모릅니다. 강대호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가 그냥 와서 싣고 가면 위쪽 강가에서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어. 보수를 아주 두둑하게 줬어. 이런 일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어. 그럼 왜 어젯밤에는 싣고 가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겼어.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돌아가서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 그녀는 아주 긴장한 것 같았고 계속 주위를 살폈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나도 바로 떠났어. 내가 떠날 때 그녀는 분명히 살아있었소. 하늘에 맹세하오. 이 진술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것은 강대호의 존재를 설명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불법 거래의 공범이라는 더 위험한 위치로 몰아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살인자라고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 한태준 경정은 강대호가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다. 그가 범인은 아닐지 몰라도 배후가 누구인지는 알거나 적어도 그 나무 상자 속 물건의 정체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를 지금 구속하면 주범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단서가 끊길 수 있었다. 신문 후 한태준은 팀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강대호가 관련 있는 건 확실하지만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한태준이 팔자를 낀 채 말했다. 그는 졸에 불과해 운반책이지. 살인은 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 오히려 거래를 망칠 뿐이야. 진짜 살인자는 다른 동기가 있어. 입막음을 하거나 조직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거지. 그럼 강대호를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한 형사가 물었다. 외부 여론이 아주 험악한데 만약 그를 풀어준다면 풀어주지도 구속하지도 않을 거야. 한태준이 말을 끊었다. 우리는 작은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줘서 상어 얘기로 우리를 안내하게 할 거다. 지금부터 강대호는 24시간 비밀리에 감시될 것이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통화, 모든 만남을 철저히 감시해야 해. 그는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나 자신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갈 거야. 그는 윤서연 경위를 돌아봤다. 그동안 윤 경위는 피해자에게 집중하게 최수진에 대한 모든 것, 관계, 친구, 가족, 특히 재정 상태를 알고 싶어. 평범한 시골 여자가 이런 비밀스러운 물품 운송 조직에 연루될 수는 없어. 그녀 뒤에는 분명 어떤 비밀이 있을 거야. 명령이 내려졌고 정예수사팀이 강대호를 그림자처럼 따라붙도록 배치되었다. 그리고 윤서연 경위는 실종된 조각을 찾기 위해 죽은 여자의 과거, 그녀의 디지털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사건은 이제 복잡한 체스 게임이 되었다. 한태준 경정은 위험한 졸 하나를 체스판에 풀어놓았고 보이지 않는 상대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들이 강대호 주위에 조용히 그물을 치는 동안 윤서연 경위는 또 다른 수사에 뛰어들었다. 총성이나 추격전은 없었지만 그의 못지않게 긴장감 넘치는 수사, 최수진의 재정 세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해 보였다. 박진우가 알고 있고 가끔 돈을 붙여주던 은행 계좌에는 생활비로 쓸 정도의 소액만 들어있었다. 거래 내역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기술 전문가의 예리함을 가진 윤서연은 그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았다. 그녀는 최수진의 개인정보로 전체 은행 시스템을 조회할 것을 요청했고 결과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최수진 명의의 또 다른 계좌가 강평마을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도시의 한 은행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박진호조차 전혀 몰랐던 비밀 계좌였다. 윤서연이 그 잔액을 보았을 때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액수는 억대에 달했다. 남편의 개구리잡이로만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에게는 거액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거래 내역이었다. 최근 6개월 동안 이 계좌는 출처불명의 여러 계좌로부터 계속해서 큰 금액을 입금받았다. 반대로 최수진 역시 여러 차례 송금 거래를 했다. 대부분은 여러 지역의 다른 개인 계좌로 보내는 소액이었다. 하지만 한 특정 계좌가 수진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매우 큰 금액을 받았다. 이건 일반적인 사업 거래 같지 않습니다. 윤서연이 전화로 한태준 경정에게 보고했다. 송금된 금액들이 매우 분산되어 있어서 마치 여러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계좌로 집중된 큰 금액은 투자나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 같고요. 그 계좌들 주인은 추적했나?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돈을 받은 계좌 대부분은 가짜 정보로 등록된 대포 통장입니다. 큰 금액을 받은 계좌는 실제인 것 같아서 곧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최수진의 재정적 비밀은 그녀에 대한 전혀 다른 초상화를 그려냈다. 그녀는 순종적인 시골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 복잡한 지하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계좌의 거액은 동기였다. 그것은 그녀가 누군가를 배신할 동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녀를 죽일 동기일 수도 있었다. 수사는 점차 더 위험한 세계로 다가가고 있었다. 돈과 치명적인 비밀로 움직이는 세계. 그리고 윤서연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여전히 피해자의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한태준 경정의 동의를 얻어 윤서연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집은 여전히 봉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그녀는 범인의 흔적이 아닌 피해자의 비밀스러운 삶의 흔적을 찾았다.
그녀는 범인이 만들어낸 혼란스러운 곳들을 지나쳐 한 여자가 자신의 비밀을 숨길 만한 곳들에 집중하며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수색했다. 침대 및 옷장 틈새, 낡은 사진 액자 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거의 포기하려 할 때 그녀의 시선이 제사상 위, 가장 눈에 띄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위치에 놓인 낡은 양철 차통에 멈췄다. 보통은 차를 담는 데만 사용하지만 무언가가 윤서연을 이끌었다. 그녀는 의자를 놓고 조심스럽게 차통을 내렸다. 아주 가벼웠다. 안에는 분명 차가 아니었다. 그녀가 뚜껑을 열자 붉은 벨벳천 아래에 구형 스마트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수진이 사용하는 것을 본 값싼 전화기가 아니었다. 윤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것을 찾았다. 전화기에는 유심칩이 없었고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증거물 봉투에 그것을 넣고 기술실로 가져왔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전화기 화면이 켜졌다. 비밀번호가 없었다. 최수진의 치명적인 부주의였거나 아니면 아무도 이것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너무 자신했던 모양이다. 홈 화면에는 몇 가지 기본 앱만 있었지만 윤서연이 그것을 사무실 와이파이에 연결하자 암호화된 메시지 앱에서 수많은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앱을 열었다. 대화 기록은 거의 다 삭제되었지만 숨겨진 단체 채팅방의 대화 몇 토막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읽었을 때 윤서연은 자신이 사건의 심장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채팅방의 이름은 밤낚시회로 아주 평범했지만 안의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멤버들은 모두 별명을 사용했다. 최수진의 별명은 큰누님, 강대호도 대호선장이라는 별명으로 그룹에 있었고 다른 몇몇 사람도 있었다. 윤서연은 남아있는 대화 기록을 되돌려 보았다. 그녀는 개구리 잡기와 개잡기라는 단어가 아주 이상한 맥락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셋째라는 이름의 멤버가 썼다. 오늘 밤 폐사당 쪽으로 개구리 잡으러 갈 사람?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다른 사람이 답했다. 조심해. 요즘 물이 불어서 개구리 잡기 위험해. 그리고 큰누님 최수진의 메시지가 있었다. 대호선장, 배 준비해. 모레밤에 큰 물건 들어오니 개 잡는 것 좀 도와줘야겠어. 강대호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큰누님. 늘 하던 곳이죠? 윤서연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한태준 경정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전화기 화면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들을 읽었다. 얼굴이 골똘해졌다. 그랬군. 그가 중얼거렸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 단지 그 의미를 잘못 이해했을 뿐이지.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암호야. 개구리 잡기와 개 잡기는 실제 행동이 아니야. 개구리 잡기는 밤에 랜턴으로 주위를 훑는 특성을 이용한 망보기, 경계, 상황 파악행위야.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은 경찰이나 낯선 사람의 기미가 보인다는 뜻이지. 그리고 개 잡기는 개가 보통 진흙 속이나 굴에 숨어 있으니 교묘함이 필요한 일이야. 어둡고 비밀스러운 곳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야 하지. 이 경우에는 철저히 숨겨진 불법 물품을 운반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야. 완벽한 그림이 드러났다. 남편은 개구리 잡으러 가고 아내는 집에서 이웃이 개를 잡게 둔다는 소문은 얄궂은 진실이었다. 박재누는 생계를 위해 진짜 개구리를 잡으러 갔고 그의 아내는 집에서 개구리 잡기가 망보기이고 개 잡기가 금지된 물품 운반인 불법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강대호가 바로 그 개 잡기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었다. 부적절한 관계라는 위장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의심스러운 만남과 돈 거래를 설명해 주었고 범죄 행위를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애정 문제로 둔갑시켰다. 범인은 바로 이 소문을 이용해서 우리의 수사를 교란시킨 거야. 한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흉악범의 계산에 대한 약간의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수진을 죽이고 강도 사건으로 현장을 위장한 뒤 여론이 이 애정 문제를 통해 모든 의심을 강대호에게 돌릴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지. 그럼 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팀장님? 윤서연의 질문은 바로 이 순간 가장 큰 질문이었다. 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입막음을 위해 사람을 죽여야만 했을까?
그 대답은 아마도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수집된 작은 증거물들의 감정 결과에 있을 것이다. 대답은 예상보다 빠른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다. 과학수사팀의 상세 감정 보고서가 전달되었고 그것은 사건의 어두운 그림 전체를 밝혔다. 나무 조각 샘플은 황단목으로 확인되었다. 고급 공예품이나 고미술품, 옥기 같은 귀중품을 담는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희귀하고 값비싼 목재였다. 식물성 섬유 샘플은 볏짚 섬유로 확인되었다. 내구성이 높은 특수 섬유로 여러 공정을 거쳐 수작업으로 처리된 것이었다. 이 섬유는 역사적으로 고대 도자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보호하기 위한 완충제로 사용되곤 했다. 한태준 경정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고미술품 밀수. 그것이 바로 최수진이 가담한 범죄 조직의 실체였다.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위험과 복잡한 관계로 가득 찬 분야. 강평 마을은 험준한 수로와 은밀한 나루터가 많아 이상적인 중개 지점이었다. 사건은 더 이상 평범한 형사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분야, 물건 하나의 가치가 사람의 목숨과 맞바꿔질 수 있는 지하 세계로 촉수를 뻗고 있었다. 최수진이 주범은 아니야. 한태준이 윤사연에게 분석했다. 그녀는 교활하고 인맥도 있지만 고미술품에 대한 전문 지식도 큰 조직을 운영할 자원도 없어. 그녀는 단지 연결책, 중요한 중간책일 뿐이야. 그럼 배후는 누구일까요? 그녀를 죽인 자지. 그는 고미술품에 대해 잘 알고 그 나무 상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해. 그는 이익분배 갈등 때문에 혹은 수진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이곳 지리에 익숙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안전하게 도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한태준의 눈이 번뜩 꼈다. 그는 박진우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피해자는 친한 친구도 교류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관계는 친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모두가 존경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때 그의 무전기에서 강대호를 추적하던 수사팀의 호출이 울렸다. 긴급한 정보였다. 보고합니다, 팀장님. 대상 강대호가 방금 비밀스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어디서, 누구와? 한태준이 즉시 물었다. 마을에서 약 3km 떨어진 작은 강줄기에서입니다. 그가 혼자 배를 타고 빽빽한 갈대밭으로 갔습니다. 다른 배 한 척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복면을 쓰고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양측은 약 5분간 대화했고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대상 강대호는 무언가를 해명하려는 듯 보였고 상대방은 계속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후 낯선 배는 빠르게 떠나 상류 쪽으로 향했습니다. 노출될까봐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강대호는 지금 뭐하고 있나? 그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매우 넋이 나간 모습입니다. 방금 무언가를 강에 던졌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그가 방금 던진 것을 찾아내 동시에 대상 감시를 계속하고 절대 놓치지 마. 한태준은 무전기를 껐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 만남은 강대호가 동료와 접촉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실패한 거래와 긴장된 분위기는 최수진의 죽음 이후 조직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그 낯선 남자는 분명 중요한 연결고리다. 몇 시간 후 수사팀이 보고해왔다. 그들은 잠수하여 강대호가 강에 던진 물건을 건져냈다. 그것은 비닐봉지에 꼼꼼하게 쌓인 값싼 구형 피처폰이었다. 이 전화기는 아마도 강대호와 조직 사이의 유일한 연락수단이었을 것이다. 이제 행동할 때였다. 작은 물고기 강대호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이었다. 강대호 체포영장 준비해. 한태준이 명령했다.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부인할 게 없을 거다. 강대호는 밤중에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이번에는 그의 거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비밀 연락용 전화기, 강 위에서의 만남에 대한 진술 앞에서 강대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백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진실의 절반,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반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나 말했다. 수갑찬 두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다. 맞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짐이나 날라주는 놈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양 1년 전 최수진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수로에 능하고 아내를 잃은 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물건 운반에 참여하라고 유혹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들이었고 점점 더 커졌다. 그는 그것이 고미술품인 줄 몰랐고 수진은 그냥 수집가가 있는 오래된 도자기라고만 말했다. 그는 이 일이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만 알았다. 힘들게 그물을 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저하고 그 여자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도 수진이가 일부러 만들어낸 겁니다. 강대호가 씁쓸한 목소리로 자백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집에 드나들고 둘이 같이 다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시시껄렁한 남녀 관계로만 생각할 거라고요. 제가 정말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죠. 이 진술은 수사팀이 분석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애정관계라는 위장은 최수진의 고단수였다. 사건이 일어난 밤은 어땠나? 한태준 경정이 물었다. 제가 진술한 그대로입니다. 그녀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가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중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위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거래를 잠시 보류하자고 했어요. 저를 돌려보냈죠. 맹세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제가 큰일에 엮였다는 걸 알았죠. 위가 누구지?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누구야? 강대호는 망설였다. 그의 눈에 역력한 두려움이 서렸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의 나머지 절반이었다. 경찰에 협조하는 것이 지금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한태준이 책상을 쳤다. 강대호가 움찔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저는 얼굴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수진이가 직접 연락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를 그냥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최영감이라고. 최영감. 한태준 경정은 그 문학적인 별명을 되뇌었다. 그것은 겉으로는 고생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나이든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다. 맞습니다. 강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도 만난 적도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모든 지시는 큰누님 최수진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디서 물건을 받고 어디서 전달하고 가격이 얼마인지. 그는 이 조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강대호의 말에 따르면 최영감은 극도로 신중하고 비밀스러운 인물이었다. 모든 거래는 여러 단계의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물건은 비밀 장소에 숨겨졌고 마지막 순간에 구체적인 위치를 아는 사람은 수진뿐이었다. 강대호는 약속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고 다른 약속 장소로 옮기는 임무만 맡았다. 그는 마치 배달원처럼 보내는 사람과 최종 수신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가 강평마을 사람인가? 확실합니다. 강대호가 단언했다. 수진이가 말하길 최영감은 여기 강줄기 하나, 갯벌 하나까지 저보다 더 잘 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산 사람만이 그럴 수 있죠. 강대호의 진술은 이 평화로운 마을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주범, 유령을 지목했다. 겉으로는 존경받고 모두의 신뢰를 받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고미술품 밀수 조직을 이끄는 자, 양의 탈을 쓴 늑대. 이 자는 최수진을 죽일 모든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중간책 역할하는 수진은 최영감의 얼굴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탐욕스럽고 대담해졌다. 그녀의 죽음은 최영감이 극도로 위험한 연결고리를 제거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가치 있는 물건을 차지하게 해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이 확실한 강대호에게 모든 의심을 태연하게 떠넘겼다. 용의자의 범위는 이제 상당히 좁혀졌다. 범인은 나이가 많고 강평마을에 오래 살았으며 신분을 감추기 위한 지식과 신망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완벽한 위장막을 가진 남자여야 했다. 한태준 경정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요소를 갖춘 사람.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협조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 최원식 60세 강평마을 이장. 그것이 바로 한태준 경정이 생각하고 있는 이름이었다. 인자한 외모에 항상 미소를 띠고 마을 사람 모두에게 존경받는 남자. 그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살아있는 사전이었다. 사건 초기부터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에게 마을 내 관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위장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한태준의 의심을 샀다. 최원식은 고미술품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가족이 수집한 오래된 도자기 몇 점을 자랑한 적이 있었다. 그는 신망이 있어 마을 어디든 어느 시간에든 의심받지 않고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장으로서 그는 이 강가 지역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최원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늙은 여우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었다. 한태준은 직접 술을 두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그는 도움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필요한 지역 문화를 더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최원식의 집을 방문했다. 이장의 집은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오래된 목조 가옥으로 마을에서 가장 좋은 위치인 넓은 강줄기가 바로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 안에는 윤이 나는 자단나무 탁자 세트부터 선반 위에 정중하게 놓인 도자기 병까지 많은 오래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최원식은 한태준 경정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향긋한 연잎차를 내어오며 강평마을의 역사, 강바닥에서 발견된 고미술품과 관련된 일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조용히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이장의 박식함에 감탄하는 척했다. 하지만 경정의 눈은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최원식의 두 손에 주목했다. 나이든 사람의 손이었지만 여전히 매우 건강했고 손가락은 길고 유연했다. 그는 또한 책장에 꽂힌 도자기와 고미술품에 관한 낡은 책들도 눈여겨보았다. 대화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던 중 한태준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이장님, 듣자 하니 이 강가 지역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곳의 특색 있는 우화를 하나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원식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경정님. 제가 잉어와 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최원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먼 강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 이야기꾼처럼 낮고 힘이 있었다. 옛날 이 강줄기에 아주 아름답고 영리한 암컷 잉어가 살았답니다. 그 잉어는 강바닥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지요. 언젠가 용문을 넘어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를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비밀 통로, 용문으로 가는 지름길인 지하 수맥을 찾아냈지요. 그는 한태준 경정이 여전히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비밀 통로를 지키기 위해 잉어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힘센 돌개의 도움을 청했답니다. 잉어는 용이 된 후에 개에게 힘과 강가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개는 동의했고 튼튼한 집게발로 잉어를 위해 먹이를 나르고 비밀 통로에 장애물을 치워주었답니다. 한태준 경정은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명확히 이해했다. 잉어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최수진이었고 돌개는 운반책인 강대호 외에 다른 누구도 아니었다. 최원식은 계속 이야기했다. 목소리에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다. 하지만 잉어는 점점 더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 통로를 따라 있는 귀한 구슬까지 모두 차지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개에게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개는 구슬의 가치를 몰랐고 그저 안전과 약속된 보상만을 원했죠.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용문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잉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큰 악어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했죠. 개는 너무 두려워서 깊은 굴 속으로 숨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비밀 통로마 귀한 구슬도 그렇게 영원히 강바닥에 묻히고 말았죠. 이야기가 끝나자 최원식은 한숨을 쉬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경정님? 끝없는 욕심 때문에 큰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 한태준 경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메시지이자 떠보기며 또한 경고였다. 최원식은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었다. 큰 악어가 잉어를 잡아먹었다. 배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탐욕스러운 부하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최원식은 교묘하게 비밀 통로, 즉 밀수 조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마치 비극을 안타까워하는 구경꾼처럼 자신을 그 소용돌이에서 빼놓았다. 아주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태준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마도 이제 저희의 임무는 그 큰 악어를 찾아내는 것이겠군요. 최원식이 미소 지었다. 행운을 빕니다. 강이 깊으면 큰 물고기도 많은 법이니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심리전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장 최원식의 집을 나서며 한태준 경정은 거의 답을 얻었다. 우화는 시험이었고 동시에 늙은 여우의 실수였다. 그는 무심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시켜 주었다. 악어가 아니라 모든 정황을 알고 모든 것 위에서 관찰하고 조종하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역할을. 그날 밤 긴급회의에서 한태준은 모든 정보 조각을 맞춰 주범의 완벽한 초상화를 그려냈다. 최원식이 바로 최영감이야. 한태준이 팀원들 앞에서 단언했다. 모든 요소를 다시 검토해보자. 지식면에서 그는 고미술품 전문가고 그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 위장면에서 그는 절대적인 신망을 얻고 있어 아무도 의심할 수 없지. 능력면에서 그는 지리에 능통하고 완벽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흔적을 지울 수 있어. 그리고 동기면에서 최수진은 위협이 되었어.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지.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 팀원 모두가 동의했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팀장님. 윤서연 경위가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논리적인 추론일 뿐입니다. 그는 흔적을 남기기에는 너무 교활합니다. 우화 하나만으로 사람을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가장 큰 도전이야. 최원식은 모든 것을 계산했어. 그는 수진을 죽이고 현장을 조작하고 강대호를 희생양으로 던졌지. 그는 우리가 그 애정 문제 함정에 빠져 진실을 절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어. 설령 우리가 밀수 조직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그는 이미 발뺌할 준비를 해놓았을 거야. 자신은 그저 고미술품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 살인 같은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겠지. 사건은 가장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었다. 최원식은 거미줄 중앙에 태연히 앉아있는 거대한 거미 같았고 그들은 단지 그 바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여우를 잡으려면 한태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놈의 구를 찾아내야 해. 아니면 적어도 그놈이 숨겨둔 먹잇감을 찾아내야지. 그의 눈이 빛났다. 고미술품, 최수진과 강대호가 사건이 일어난 밤에 거래하려던 그 나무 상자. 그것은 아직 처분되지 않았어. 최원식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수진을 죽였어. 분명히 이 강평마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그것을 찾으면 그를 기소할 결정적인 증거를 갖게 되는 거지. 그것이 이 연극에 막을 내릴 열쇠가 될 거야. 새로운 수색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 목표는 범인이 아니라 그가 숨겨둔 보물이었다. 3부, 연극의 막이 내리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었다. 모든 인력이 사라진 고미술품을 찾는 단 하나의 임무에 동원되었다. 이것은 거의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임무였다. 강평마을은 수많은 수로, 갯벌, 폐가 그리고 무성한 정원으로 넓었다.
지리에 능통한 최원식은 그 상자를 어디에든 숨길 수 있었다. 형사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모든 의심스러운 장소를 비밀리에 수색했다. 그들은 버려진 집의 벽돌 하나하나를 들추고 강가의 덤불을 샅샅이 뒤졌으며 심지어 깊은 강물 속까지 잠수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결과는 여전히 제로였다. 최원식은 너무나 신중하고 교활했다. 그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은신처를 골랐다. 수사팀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원식이 고미술품을 처분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만약 증거물을 잃게 되면 사건은 미궁에 빠질 것이다. 압박감이 한태준 경정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이렇게 광범위한 수색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단서,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했고 그 지시는 다시 한번 죽은 자의 침묵의 세계에서 나왔다. 한태준은 윤서연 경위에게 최수진의 두 번째 전화기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신중하고 의심 많은 수진이 최 영감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어떤 방어수단,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배신당할 경우를 대비해 물건의 은신처 위치를 기록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윤서연은 다시 한번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한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밤을 새운 끝에 그녀는 성공했다. 찾았습니다, 팀장님. 새벽 3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삭제된 사진 폴더를 방금 복구했습니다. 윤서연의 컴퓨터 화면에 수십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풍경 사진이었다. 오래된 고목, 강가의 바위,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오래된 사당의 기둥과 들보에 새겨진 조각 문양의 세부 사진이었다. 이건 마을 끝에 있는 폐사당이지? 한태준이 즉시 알아봤다. 이 사당은 오랫동안 버려져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고 무엇이든 숨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사진이 아닙니다. 윤서연이 설명했다. 그녀가 찍은 방식을 보세요. 전체 풍경을 찍은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했어요. 기둥의 거북이 모양, 들보의 구름 모양, 제단의 연꽃 모양. 그리고 사진이 저장된 순서도 아주 이상합니다. 한태준은 사진들을 확대했다. 그는 고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문양들이 단지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대 건축에서 각 문양은 고유한 의미와 상징을 지닌다. 거북이, 구름, 연꽃, 그가 중얼거렸다. 마치 지시 기호 같군. 이건 아무 지도야. 최수진은 사당의 건축 세부 사항을 이용해 은신초로 가는 길을 표시한 거야.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 사당과 상징들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사람만이 해독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보험이었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날이 밝자마자 한태준 경정과 윤서연 그리고 작은 작전팀이 비밀리에 폐사당으로 향했다. 보물찾기는 이제 안내 지도를 갖게 되었다. 폐사당은 늙은 대나무 숲 뒤 막다른 강줄기 옆에 숨어 있었다. 시간과 망각이 그 위에 낡은 이끼를 덮었다. 기와는 부서졌고 벽은 얼룩덜룩했으며 안의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한태준 경정은 최수진의 사진이 저장된 태블릿 PC를 들고 현실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 왼쪽 기둥의 거북이. 그들은 비석을 이고 있는 거북이 모양이 조각된 자단나무 기둥으로 다가갔다. 두 번째 단계, 앞으로 직진하여 가로 들보의 구름 모양까지. 그들은 지시에 따라 오색 구름 문양이 있는 가로 들보를 올려다 보았다. 마지막 단계, 제단의 연꽃. 그들은 머리가 없는 불상이 놓인 주 제단 앞에 멈췄다. 제단의 받침대는 활짝 핀 연꽃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여기가 바로 지도의 종착점이었다. 하지만 제단 주위에는 낡고 먼지 쌓인 바닥 타일 외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다. 혹시 우리가 틀린 걸까요? 윤서연이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아니, 한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제단을 떠나지 않았다. 최수진이 이런 쓸데없는 짓은 했을 리가 없어. 분명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을 거야. 그는 무릎을 꿇고 제단 주위의 타일 하나하나를 가볍게 두드렸다.
두드리는 소리는 둘탁하게 울렸지만 그가 연꽃 중앙에 있는 타일을 두드렸을 때 소리가 확연히 달랐다. 더 비어있고 울리는 소리였다. 여기다. 한태준이 신호를 보냈다. 한 형사가 쇠지렛대로 타일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는 흙이 아니라 녹슨 쇠골이었다. 그들이 힘을 합쳐 쇠고리를 세게 당기자 커다란 바닥 타일 부분이 천천히 들리며 어둡고 깊은 구덩이 입구를 드러냈다. 이보다 더 정교할 수 없는 위장된 비밀 지하실이었다. 최영감의 보물은 분명히 그 아래에 있었다. 축축한 곰팡이와 묵은 흙냄새가 구덩이 입구에서부터 훅 끼쳐왔다. 한태준 경정은 손전등을 켜서 강한 불빛을 아래로 비췄다. 지하실은 크지 않았고 겨우 몇 제곱미터 넓이의 돌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지. 한태준이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윤서연과 형사들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들의 발이 지하실 바닥에 닿는 순간 극도의 실망감이 덮쳐왔다. 지하실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축축한 흙바닥에는 직사각형의 선명한 자국이 남아있어 한때 큰 상자가 놓여있음을 증명했다. 깨진 도자기 조각 몇 개와 볏짚 몇 가닥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보물, 고미술품 상자는 사라졌다. 젠장! 한 형사가 내뱉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섰군. 한태준 경정은 침묵했다. 그는 손전등으로 지하실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다. 흙바닥의 자국은 아직 선명했고 계단의 발자국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가 옮긴 지 얼마 안 됐어. 한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강대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일 거야. 그 늙은 여우는 너무 눈치가 빨라. 우리가 조만간 이곳을 찾아낼 거라는 걸 알았던 거지. 이것은 수사팀의 큰 타격이었다. 그들은 거의 다 왔지만 흉악범은 다시 한번 그들보다 빨랐다. 증거물이 없으면 그들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윤서연이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팀장님, 이 조각들은 일반적인 충격으로 깨진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부순 것 같아요. 한태준이 조각 하나를 들어 살폈다. 맞아. 이건 급하게 물건을 옮기는 자의 행동이 아니야. 이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는 자의 행동이야. 사건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원식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보물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심리게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경찰을 상대하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증인, 고통에 잠겨있던 한 사람이 수사팀에 결정적인 조각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박진우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몇 가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경찰서에 불려왔다. 그곳에서 수사를 위해 그들은 그에게 진실의 일부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내 최수진이 불법 거래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 그 소식은 이미 산산조각난 진우의 영혼의 두 번째 망치질과도 같았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잔인한 강도의 희생자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중생활, 그가 전혀 몰랐던 비밀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고통은 이제 분노, 실망, 그리고 수치심과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바보, 수년 동안 속아온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이상한 징후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수진이 갑자기 돈이 생겼던 몇 번, 몰래 하던 전화통화, 도시에 있는 친척을 방문한다는 핑계.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허락을 받았다. 집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개구리 바구니를 놓았던 툇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개구리를 잡지 않았다. 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저 강을 바라보며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려고 애썼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한 이미지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당시에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했지만 지금은 지극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디테일. 그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의 해질녘이었다. 그가 나루토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작은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배에 탄 사람은 최원식 이장이었다.
이상한 점은 그가 자신의 집 방향으로 가지 않고 혼자서 상류 쪽의 빽빽한 갈대밭으로 배를 저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곳은 매우 외지고 물이 얕아 고기도 없어 거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 그때 진우는 그저 이장님이 둑을 점검하거나 개인적인 볼일이 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숨겨진 보물에 대해 알게 되자 그 기억은 갑자기 선명하고 의문투성이로 변했다. 이장 같은 사람이 왜 해질녘에 혼자서 그런 외딴 곳에 몰래 가야만 했을까? 희미한 희망의 빛이 진우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이 도움이 될지는 몰랐지만 그는 이 사실을 그 경찰 경정에게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것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쓰라릴지라도. 박진우는 경찰서를 찾아가 한태준 경정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넉나간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이상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경정과 마주 앉은 진우는 방금 기억해낸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다. 그는 최원식 이장이 혼자 갈대밭으로 배를 저어 들어가는 모습, 평소의 당당한 태도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모습을 묘사했다. 한태준 경정은 주의 깊게 들었다. 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빗줄기 같았다. 갈대밭, 무엇이든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은밀하면서도 배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 최원식은 분명히 폐사당 지하실에서 고미술품을 이곳으로 옮겼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씨. 한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한태준은 팀을 소집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수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인력을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것이다. 전 대원 주목! 한태준이 무전으로 명령했다. 목표는 상류 쪽 갈대밭. 행동은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육상과 수상, 양방향에서 접근하여 1제곱미터까지 샅샅이 뒤진다. 최원식이 숨겨둔 것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수색은 다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 아무리 교활한 늙은 여우라도 자신의 신중한 행동에 그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 평범한 개구리잡이의 기억에 남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갈대밭은 넓고 빽빽한 지역으로 물새와 곤충들의 세계였다. 형사들은 갈대를 헤치고 지능을 밟으며 깊숙이 들어가야 했다. 수색 작업은 매우 힘들었다. 몇 시간 동안 성과 없이 수색하자 모두가 지쳐갈 무렵 배를 타고 갈대밭 가장자리를 수색하던 한 형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빽빽한 갈대밭 사이에 거의 완전히 가려진 아주 작은 물길이 있었다. 물길 입구에는 갈대가 헤쳐진 흔적이 아직 선명했다. 작전팀은 그 작은 물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가장 무성한 갈대밭 속에 숨겨져 있는 나뭇가지로 꼼꼼하게 위장된 작은 삼판선 한 척. 배는 비어 있었지만 배 바닥에는 지하실과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볏짚 몇 가닥과 약간의 나무 조각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서연 경위가 배전을 자세히 살피다가 외쳤다. 팀장님, 이것 보세요. 오른쪽 배전에 길고 새로운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윤서연은 즉시 태블릿 PC를 꺼내 피해자 집 창틀에 긁힌 자국 사진을 열었다. 그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길이, 깊이, 심지어 벗겨진 미세한 나뭇결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물질적 증거. 이 비밀 장소의 주인인 최원식과 운송 도구인 배, 그리고 사건 현장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여우가 꼬리를 드러냈군. 한태준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지만 이 긁힌 자국은 부인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주요 증거물인 고미술품이 필요했다. 분명히 배에서 뭇 어딘가로 옮겨졌을 것이다. 수색은 배를 숨긴 곳 주변 지역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찾아냈다. 상자가 아니라 나뭇잎으로 대충 덮인 갓 파낸 구덩이.
얇은 흙 아래에는 여러 겹의 비닐로 꼼꼼하게 쌓인 황단목 상자가 있었다. 수사팀은 이제 열쇠와 자물쇠를 모두 손에 쥐었다. 최원식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증거물, 운송도구, 현장과 관련된 흔적 등 충분한 증거를 손에 넣은 한태준 경정은 즉시 최원식을 체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최원식이 늙은 여우,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쉽게 죄를 인정하지 않을 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강대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다. 강대호가 자신의 배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흉악범이 신복하게 만들기 위해 한태준은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자백 혹은 적어도 최원식 스스로 자신의 강연을 벗는 행동. 그는 마지막 그물을 치기로 결정했다. 여우가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만드는 심리적인 함정.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강대호였다. 강대호는 구치소에서 한태준 경정과 독대하기 위해 불려왔다. 그는 여전히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워했다. 강대호 씨, 한태준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됐소. 당신은 그저 고용된 사람일 뿐이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 및 범인 음닉죄로 매우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거요. 이제 당신에게 공을 세워 죄를 덜 기회를 주겠소. 강대호의 눈이 빛났다. 경찰관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아. 최 영감에게 연락해서 수진이 죽은 후에 새로운 판로를 찾았다고 말하시오. 도시에서 온 큰손이 모든 물건을 시세의 1.5배 가격에 사겠다고 한다고. 그들이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해서 오늘 밤 당장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말이오. 이 뜨거운 물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유일한 기회라고 말이오. 하지만 그가 믿지 않을 겁니다. 강대호가 더듬거렸다. 그는 아주 의심이 많습니다. 믿을 거야. 한태준이 단언했다. 탐욕 때문에. 어떤 밀수꾼도 이런 큰 이익을 거절할 수 없어. 특히 그가 증거물을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함정은 설치되었고 미끼란 바로 인간의 탐욕이었다. 강대호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지만 실제로는 경찰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다. 그는 새로운 전화기를 받았고 철저한 감시 아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직이 늘 사용하던 암호를 사용하여 최원식의 것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한태준 경정이 지시한 그대로였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짧고 신중했다. 어디서, 몇 시에?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한태준 경정은 미소 지었다. 그는 강대호에게 답장하라고 신호했고 가짜 거래 장소인 하류에 버려진 어시장, 외지고 경찰이 포위하기 쉬운 곳을 지정했다. 계획은 신속하고 비밀리에 전개되었다. 사복을 입은 최고의 형사들이 어시장 주변의 모든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었다. 기동경찰대도 외곽에서 대기하며 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수로와 육로를 차단했다. 강대호는 위치 추적기와 도청장치가 부착된 배를 타고 거래자로 위장할 것이다. 한 형사가 어시장에서 기다리는 큰 손으로 위장할 것이다. 작전 직전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사건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최원식이 이상한 낌새를 채면 그는 거래를 취소하고 더 깊이 숨어버릴 것이고 나중에 그를 체포하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려워질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경천위에서 마지막 대결이 곧 펼쳐질 참이었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기를 품고 있었다. 버려진 어시장에는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파도가 부드럽게 기슭을 치는 소리와 벌레 소리만이 들렸다. 강대호는 작은 배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귀에는 지휘본부와 직접 연결된 초소형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액션 영화의 배우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상류 쪽에서 배 한 척이 다가왔다. 최원식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였다. 그는 강대호의 배에 바싹 붙었다.
물건은? 낯선 남자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님은? 강대호가 지시받은 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되물었다. 사장님은 안 오셔. 물건 넘기고 돈 받아. 지휘본부에서 한태준 경정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늙은 여우는 너무 신중했다. 절대 직접 나서지 않고 부하를 먼저 보내 길을 살피게 했다. 침착해, 강대호. 계획대로 해. 한태준의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울렸다. 강대호는 심호흡을 했다. 안 돼. 내 손님은 사장님하고만 직접 거래해. 사장님 안 보이면 물건도 없어. 낯선 남자는 당황한 듯했다. 그는 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걸었다. 짧은 통화 후 그는 강대호에게 말했다. 알았어, 따라와. 낯선 배는 어시장 쪽으로 가지 않고 어둡고 좁은 수로로 방향을 틀었다. 보고합니다. 대상이 장소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 형사가 보고했다. 전 대원 주목, 현 위치 유지, 추적조는 안전거리 유지하고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 한태준이 명령했다. 최원식은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경로를 바꾸며 그들을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수로로 이끌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만약 누군가 따라붙는다면 그는 즉시 알아챌 것이다. 조용한 추격전은 거의 30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낯선 배는 무성한 야자수로 둘러싸인 넓고 한적한 강가에 멈췄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배 한 척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배 위에는 한 인형이 우뚝 서 있었다. 어두웠지만 망원경을 통해 형사들은 그 익숙한 체형을 알아볼 수 있었다. 최원식, 최영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믿었다. 연극은 이제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최원식은 뱃머리에 서서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마치 사열하는 장군처럼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주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강대호의 배가 천천히 다가갔다. 사장님, 강대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원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강대호를 훑고 마치 어둠 속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려는 듯 주위 허공을 살폈다. 손님은? 그가 물었다.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강대호가 각본대로 대답했다. 최원식이 피식 웃었다. 경멸이 가득한 미소였다. 도시 부자놈들은 항상 말이 많지. 물건은 여기 있다. 그가 배의 창고 쪽으로 턱을 까딱했다. 부하가 창고 뚜껑을 열어 익숙한 황단목 상자를 드러냈다. 그놈들한테 전해. 흥정은 없어. 돈 받고 물건 넘겨. 최원식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휘본부에서 한태준 경정이 행동 신호를 보냈다. 즉시 사방에서 경찰의 고속정이 밝은 탐조등을 켜고 어둠을 갈랐다.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깨며 굉음을 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꼼짝 마라. 경찰이다. 너희는 포위됐다. 최원식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인자한 얼굴이 경악과 분모로 일그러졌다. 늙은 여우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쉽게 항복할 자가 아니었다. 그의 반응은 극도로 빨랐다. 튀어! 그가 부하에게 소리쳤다. 부하는 즉시 엔진을 세게 당겼다. 최원식의 배는 화살처럼 튀어나가 좁은 수로로 돌진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어두운 강 위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최원식의 배는 작고 민첩하여 장애물을 능숙하게 피했다. 그는 이곳에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모든 굽이, 모든 얕은 곳을 알고 있었다. 경찰의 배는 더 컸고 좁은 수로에서 움직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속도와 인원이 있었다. 엔진 소리가 강 한 구석을 뒤흔들었다. 탐조등 불빛이 밤하늘을 어지럽게 가르며 혼란스러운 광경을 연출했다. 한태준 경정은 고속정 중 하나에서 직접 지휘하며 큰 강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그놈이 빠져나갈 길은 하나뿐이다. 이 구역에서 절대 벗어나게 하지마. 최원식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최고속도로 배를 몰았다. 그는 길을 막기 위해 배에 있는 모든 것을 강에 던졌지만 하늘의 그물은 엉성한 듯 보여도 빠져나가기 어려웠다.
최원식의 배가 작은 수로를 막 빠져나와 본류로 합류하려는 순간 그는 멈칫해야 했다. 두 척의 경찰 고속정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며 그의 탈출로를 막는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자 부하는 겁에 질려 두 손을 들고 항복했지만 최원식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그는 갑자기 몸에 숨기고 있던 단도를 꺼내 혼란 중에 자신의 배로 압송된 강대우의 목을 붙잡았다. 모두 물러서! 안 그러면 이놈을 죽이겠다! 최원식이 고함쳤다. 단도가 강대우의 목에 차갑게 닿았다. 늙은 여우의 진짜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더 이상 인자하고 박식한 모습은 없었다. 오직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잔인함과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한태준 경정은 멀지 않은 고속정 뱃머리에 서 있었다. 최원식, 당신은 졌어. 무기를 내려놔. 더 이상 실수하지 마. 졌다고? 난 아직 안 졌어. 최원식이 소리쳤다. 다 그 멍청한 여자 때문이야. 이 겁쟁이 놈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모든 걸 망쳤어. 그가 분노로 집중력을 잃은 사이 한 검은 그림자가 경찰 고속정 뒤편에서 조용히 물속으로 잠수했다. 특수임무를 맡은 형사였다. 그는 수달처럼 조용히 헤엄쳐 사각지대에서 최원식의 배에 접근했다. 그리고 최원식이 잠시 칼을 쥔 손에 힘을 뺀 순간 그 형사가 갑자기 물 위로 솟아올라 그의 칼 쥔 손을 전문적인 기술로 강하게 쳤다. 칼이 강물로 떨어졌고 동시에 다른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원식과 그의 부하를 완전히 제압했다. 마지막 그물이 거쳤고 가장 큰 상어가 그물에 걸렸다. 그의 배 창고에는 고미술품으로 가득 찬 황단목 상자가 모든 범죄에 침묵하는 증인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최원식은 더 이상 광적인 모습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침묵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고 일단 지고 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고미술품 상자, 긁힌 자국이 일치하는 배, 강대호의 진술, 그리고 격렬한 저항 행위 앞에서 최원식은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애원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죄를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최영감, 수년간 활동해온 고미술품 밀수 조직의 우두머리임을 인정했다. 그는 이장이라는 신분과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채굴되거나 오래된 사찰에서 도난당한 고미술품을 수집, 감정하고 판로를 찾아왔다. 최수진은 그가 우연히 발견한 말이었다. 그녀가 똑똑하고 예리하며 야망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는 그녀를 연락책으로 영입했다. 수로에 능통한 강대호는 운반책으로 선택되었다. 그는 자신이 뒤에서 조종하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조직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 그 잉어가 진짜 용이 되고 싶어하기 전까지는. 최원식이 자신의 우화를 되풀이하며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 여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 돈뿐만 아니라 내 인맥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고 직접 거래처와 거래하고 싶었지. 기록을 남기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지. 최원식은 그 운명의 밤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나무상자 속 물건은 극히 가치 있는 고대 도자기 컬렉션으로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최수진은 물건을 받은 후 갑자기 돌변했다. 그녀는 평소의 20%가 아닌 이익의 절반을 요구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그 여자는 나를 얕봤어. 최원식이 입가를 비틀었다.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날 밤 그는 협상을 명목으로 수진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선물로 작은 고미술품 상자를 가져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말다툼은 금세 극에 달했다. 수진이 협박하기 위해 비밀 전화기를 꺼내려고 등을 돌리는 순간 최원식은 행동에 나섰다. 그는 물건을 묶는 데 사용하던 나일론 끈으로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졸랐다. 수진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의 손과 그가 들고 있던 고미술품 상자를 긁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손톱 밑에서 황단목 조각과 볏짚 섬유가 발견된 이유였다. 수진을 죽인 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가짜 현장을 만들었다. 그는 수진과 강대호 사이의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했다. 그는 옷장을 뒤지고 장신구 상자를 부수어 완벽한 강도 사건,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연극을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소에 은밀하게 이동할 때 사용하던 작은 배를 이용해 창문으로 고미술품 상자를 옮겨 갈대밭에 숨겨두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처분할 계획이었다. 한치의 뉘우침도 없는 냉정한 자백이 사건의 모든 미스터리를 종결지었다. 최원식의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그는 위합을 제거하고 모든 물건을 차지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는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계산했다. 그는 자신이 남긴 가장 작은 흔적, 손톱 밑의 나무 조각, 뱃전에 긁힌 자국이 끈질긴 수사관들의 눈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그물에 걸리게 하는 미끼가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무해해 보였던 한 디테일, 평범한 개구리잡이 남자의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자신의 비밀구를 파헤치는 결정적인 일격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연극은 아무리 정교하게 연출되었더라도 결국 진실 앞에서 막을 내려야 했다. 현장 검증의 날, 최원식은 최수진의 집으로 다시 끌려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재연해야 했다. 박진우도 그곳에 있었다. 멀리서 그는 원수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다. 그것은 침묵 속의 대면이었지만 무게감이 가득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남편, 다른 한쪽은 존경받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다. 최원식이 목을 조르는 장면을 재현할 때 박진우는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경찰들이 그를 제지해야 했다. 진우의 고통, 원식의 무감각, 모든 것이 기록되어 두꺼운 범죄 파일의 일부가 되었다. 최원식의 재판은 몇 달 후 열렸고 전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부인할 수 없는 물질적 증거와 명백한 자백으로 최원식은 살인, 강도, 고미술품 밀수 혐의로 법의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강대호는 수사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밀수 및 범인 은닉죄로 감형을 받았다. 최원식의 부하도 상응하는 형을 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인은 죗값을 치렀다. 선고 몇 달 후 한태준 경정은 강평마을을 다시 찾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강둑에 서서 노을이 하늘 한쪽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을은 본래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뜬 소문은 가라앉고 일상의 리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진우의 집은 팔렸다. 사람들은 그가 마을을 떠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먼 도시로 갔다고 말했다. 한태준 경정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서글픈 슬픔을 느꼈다. 이 사건은 다른 많은 사건들처럼 탐욕과 타락이 어떻게 인간을 악마로 만들고 인생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평마을의 개잡기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그것은 범죄의 정교함과 수사력의 예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강평마을의 개잡기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그것은 범죄의 정교함과 수사력의 예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게 그 여운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것은 선과 악, 탐욕과 대가 사이의 연약한 경계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었다. 그것은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서조차 범죄가 가장 정교한 위장 아래 숨어 조용히 싹트고 비극을 뿌릴 날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태준 경정은 등을 돌려 걸었다. 그의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반대편에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합니다, 팀장님. 새로운 사건입니다. 정의는 끝이 없는 여정이었고 그와 그의 동료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듣고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